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요일장입니다. 활기차게 출발해보죠.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 두 분도 주말에 에너지 충전을 좀 하셨을 텐데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슈로는 트럼프 키워드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말에도 불꽃놀이 등등 전야제 같은 행사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업무를 시작하고 첫 번째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증시 투자자들은 가장 관심 갖고 보시는 내용이실 텐데 김 이사님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관세 같은 것들도 하긴 할 텐데 저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물가도 심상치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틱톡 관련돼서 유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시진핑과 통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바로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요소보다는 초반에는 뭔가 약간은 시간을 벌면서 조율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잡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취임 후 100일 네, 이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다 아시는 것처럼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원래 기존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진이 가서 의제 조율하고 전체적으로 결론을 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대통령이 도장을 찍는 방식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특히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가서 탑 대 탑으로 좀 조율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중국을 바로 관세로 때리기 이전에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만 해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서로 얻고 얻는 그런 거래 단계로 끝날 것인지는 조금 조율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김민준 전문가가 얘기했던 행정명령 중에서는 아마도 그 이주민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취임 한 100일간은 정신 없을 거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수 있다. 지역별로 또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행정명령 하나만 수행하는데도 꽤 시간이나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 외 행정명령들은 조금 더 주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이민 쪽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관세는 그래도 여러 가지 좀 얽혀있는 상황 때문에 약간은 좀 고심할 듯 이렇게 또 김 이사님의 의견을 내주셨고 김민준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우선 가장 큰 스탠스 문장을 좀 말해보라면 미국 우선주의 재차 강조. 이게 가장 맞는 표현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기 정권 때 미국을 위한 완전히 정책이었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재차 강조를 할 건데 그 우선주의 재차 강조의 순위가 이제 무엇이냐 아침에 주제가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도 동일하게 우리 김종희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이민 정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기 정권 때는 여러분들 조사를 좀 해보니까 내용이 제조업이나 농업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 중에 제조업이나 농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요 지지층에서 큰 호응을 얻기 위해서 중국 제재론을 많이 펼쳤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7, 8년 전이기 때문에 벌써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보다는 멕시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고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는 지금 약간 뉘앙스가 강대강은 또 아니에요. 취임 이후에 약간 좀 틱톡 명령 유예도 좀 내려줬고 이런 분위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멕시코 국경 이런 차단을 하는 이유가 지지층 결집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문제죠. 내가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차단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 정부가 되겠죠.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했던 DCAC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습니다. 가족주의 우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가는 쪽이고 능력주의 위주로 이제 멕시코에서도 이민자가 넘어오더라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받아들여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만 받겠다. 이런 포부의 취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은 무난하게 좀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오늘 취임식인데 어제 증시는 뭐 떴거든요, 사실상. 네, 취임식 때 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지는 않고 이민 정책에 관해서는 첫 취임 때부터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의견이네요. 이 반이민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증시와의 접점을 찾으려면 아무래도 어떤 인사들이 참석하느냐 여기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도 이미 좀 반응이 나왔던 신세계그룹도 있고요. 풍산그룹 그리고 또 삼라마이다스, SM그룹 등등이 있고 또 정치권 내에서도 여러 인사들 참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과 눈인사 한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달리기는 합니다. 과연 어떤 인사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지 김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오랜만에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과연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정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뭐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초청된 사람에 아마 그 실내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뭐 지금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그 하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뭐 20인만 장이 뿌려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거기에 뭐 주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되겠지만 실제로 트럼프를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전에 뭐 제가 아시는 지인이 그 조찬기도에 뭐 이런 데 초청받아서 갔지만 거리가 뭐 트럼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이번에 뭐 기업인들도 뭐 트럼프 주니어를 알고 있다는 뭐 신세계 정영진 회장 정도가 이번에는 아마 만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아마도 뭐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어떤 뭐 그런 요소들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있을까? 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뭐 재료 소멸의 과정, 뭐 주가가 최근에 오른 것도 없지만 재료 소멸의 좀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건 결국 트럼프 위기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실적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공장이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 그런 기업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가 있잖아요. 뭐 조선주도 그렇고 전력설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재료들을 이미 다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의미 있게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실적 레코드나 뭐 수출 레코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뭐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뭐 예전에 뭐 뉴욕거래소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가전략 부스밖에 없습니다. 개인들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곳인데요. 뭐 그때 현직 대통령의 온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았어요. 보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근접해서 정말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컨버세이션을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보여지고 큰 기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큰 기대는 없고 선별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지금 기업인들이 초청받았다는 뉴스 플로어가 좀 있거든요. 아침에 이 부분이 반응할 것 같은데 초청자나 초청 방식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분 지금 밝혀졌거든요. 정영진 회장. 네.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는 밝혔죠. 트럼프 주니어가 직접 초청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접해서 만나볼 것 같아요. 여기 왜 뭐 쿠팡의 여러 회장님들 뭐 뉴스가 나왔는데 전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구는 그대로 제가 좀 따왔습니다. 한국일보의 문구인데 회사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불분명한 것이다, 이런 평이 있고, 반대로 민간 외교의 장이다. 가서 굳이 나쁠 게 뭐 있느냐. 민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그리고 뭐 눈도장이라도 찍고 오는 거. 근데 과연 눈도장 찍을 수 있을까요? 근접해서 가시 보지 않는다면 뭐 반경 10m 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좀 보이고, 단지 이제 우리 신세계 그룹으로 좀 바라봤을 때 정영진 회장은 직접 좀 만나고 왔고, 뭐 일론 머스크도 만났다, 대화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죠. 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 정도 받았으면 장남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어떤 교감은 좀 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선별한 움직임이 가장 좀
중요할 것이다. 기업의 초청 인사나 정치인 인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참여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 여러 가지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여러 세레머니가 있는데 어찌 보면 트럼프는 트럼프식으로 자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밈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을 이 여러 SNS를 통해서 이 트럼프의 유일한 이 코인이다, 공식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달러 표시가 있고요.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웠죠. 이것의 베이스가 이 솔라나라는 가상화폐라고 해서 이 솔라나도 급등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은 아마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과연 이것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먼저 가상화폐 시장도 좀 들썩이고 있고요. 이런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연결시켜 볼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일관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주력으로 과연 투자할 만한 자산인가는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죠. 근데 제 판단은 이게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나 정도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자산에서 전체 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네. 그래서 이게 뭐 한 7% 된다. 그럼 내 총자산 중에 뭐 한 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5% 내외? 이렇게 네.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저는 상위 한 5개 내외 정도, 5위권 내외 정도의 코인을 가져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트럼프 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특정 코인이 올라간다 뭐 이거는 맞추기가 불가능하지만 코인과 관련된 여러 긍정적 정책들, 그 다음에 남발할 수밖에 없는 미국 채권을 대체해서 사줄 수 있는 하나의 유동성의 방법으로서 여러 코인들이 발행할 가능성, 이게 또 공식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플랫폼으로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이미 규모가 된 그런 코인들 정도 내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뭐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저도 이제 솔라나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코인들 자체의 범위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급등할 때 추격해서 과연 최근에 뭐 좋은 수익이 나오느냐?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욕심 부려서 정말 뭐 나이가 조금 굉장히 그 젊으신 분들이 나는 좀 리스크를 지고라도 자산을 크게 한번 늘려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리스키한 전략상에서 뭐 접근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쌓이신 분들이 여기서 뭔가 크게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식의 전략은 저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개인마다 다 투자 판단은 다르겠지만 저는 추격시 매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정도의 비중만 사야 된다라는 전략을 뭐 동일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결론적으로 추격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는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벌써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가상화폐에 가서 하지 마라. 뭐 사실상 뭐 신의 은총을 좀 받아서 가상화폐로 성공한 MZ 세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의 일부였고요. 사실상 그 주식도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네이버나 다음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라는 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정보의 희소성과 더불어서 뭐 밈의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뭐 돈 버는 걸 그렇게 외부에 밝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가상화폐 시장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코멘트를 들었거든요. 가상화폐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할 것이다. 이게 5, 6년 전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은 CBDC로 디지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죠. 정부의. 디지털 화폐가 벌써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주제하고 이 주제가 가장 맞는 게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2019년에 가상화폐 반대론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안 되는 쪽이다. 달러는 위대하다. 뭐 등등.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계속적으로 피력해 왔어요. 단지 이제 이번에 이 이제 당선인 신분 시절에 공약 내걸면서 이 내용이 틀려졌거든요. 향후에 100만 개를 구매하겠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을 좀 밝히면서 갑자기 이제 가상화폐 반대론자에서 옹호론자로 좀 돌아섰어요. 그 금액이 이제 뭐 굳이 하나로 따지면 120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늘 이제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의 기능보다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뭔가 그 달러와의 연동성 관계, 증시와의 연동성 관계를 움직이는 형태가 가장 많고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밈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습이나 뭐 이런 약간 감수성 이런 밈 코인들은 뭐 대표적인 뭐 도지코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비아누 이런 쪽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 되고요. 사실은 뭐 도지코인 하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싫어할 것 같거든요. 뭐 안 될 것 같고 안정적인 뭐 코인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정도 있어요. 특히 이쪽에 뭐 장기 투자 하신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 쪽에는 좀 더 주식시장보다 더 사실상 불명확한 게 많고요. 뭐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안정성을 가미했다. 어떤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가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미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달러 연계 자산 활용하는 거 이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CBDC가 됐는데 결국은 미국에서 직접 하겠다, 중국에서 직접 하겠다, 뭐 등등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그 당선 전략으로 밝혔던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정책이 어느 정도 시행되어 가는지는 분명히 확인할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예산 확보가 가장 첫 화두겠죠. 이 부분이 이제 더뎌지게 되면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단지 뭐 오늘 취임식 때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등등의 코멘트들을 좀 해준다면 굉장히 등록 과정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정도 정리하고 굳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뭐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네. 스테이블 코인 정도는 하셔라. 뭐 이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트럼프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할 것이다. 아니면은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김 이사님. 저는 뭐 지수가 크게 내릴 것 같지 않고 아주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상향 정도, 예, 느린 속도의 우상향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뭐 바꿀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결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과 산업들이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와 관련된 정책은 조금 신중하거나 나오더라도 조금 늦게 나올 가능성. 그래서 앞서 나올 행정명령은 반이민 정책과 그다음에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취소하는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뭐 순환매 정도가 이어진다면 뭐 지수가 크게 밀릴 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안 달라질 거다.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뭐 차기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전 정부 색채부터 지우는 게 가장 선순위거든요. 이사님 말씀대로.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금연을 좀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은 늘 이제 선행이거든요. 그 선물 옵션 차트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변곡점을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락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발버둥인가? 사실상 이런 뭐 기본적인 삼각수렴의 형태인데요. 위에 이제 고점 상단에 살짝 넘어가는 모습. 선물 기준 포인트는 뭐 21,523 정도. 여기서 뭐 사실 21,000원 포인트 정도 견뎌주면 더 가는 쪽인데 아직 현물 시장은 그런 징조는 없습니다. 조금 더딘 편이거든요. 지금 차트 모습 나스닥 현물 차트 모습인데 19,63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변곡점에 서 있는데 단기적으로 사실 뭐 그런 큰 충격파를 주겠느냐. 저도 동일한 입장이고요. 단지 이제 상승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뭐 신고가 언저리를 깨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은 좀 아니고 단기적으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 후에 조금 지엽적인 부분의 뉴스가 출해되면서 단기 조정으로 저는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퍼펙트한 시장에 좀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모아집니다. 다음으로는요,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3개의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LS증권, 쏠림의 정점 확산의 압박 궁금하네요. SK증권, 춘절 이후 중국 철강 가격 강세 전망, 한국투자증권은 테크윙 기업 리포트 내놨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2, 3번 리포트만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철강업종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구리 쪽과 관련된 광산업체들 합병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부양차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스물스물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공급 쪽에 중요한 업체들이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뭐 철강 비철금속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책에 의해서 뭐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가장 큰 약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벽개화 문제였는데 그 벽개화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스무스하게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춘절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철강 가격들이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SK증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붙어서 또 어떤 보고서들이 철강에 있냐 하면 위클리 보고서들인데 다 우리나라도 철강 수입과 관련돼서 또 여타 다른 나라도 중국의 그 저가 철강 수입과 관련돼서 규제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강주 저평가되었다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 강세 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전방 산업도 불분명하고 가격도 불분명한데 그러면 뭐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제한하고 조강 생산량도 뭐 중심적으로 조금 조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부의 뭐 벽개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뭐 철강처럼 소외된 업종도 조금은 반응하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크행 쪽에 뭐 굉장히 이제 호재가 있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그 특정 장비 HBM을 앞서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 장비를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삼성전자까지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이 독점이 삼성전자의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름의 어떤 기술적 허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테크잉의 지금의 어떤 이 독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대거 올라올 거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실적이 올라오고 그 올라오는 실적의 핵심은 신규 장비에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인데요. 근데 그 리포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의 밸류가 워낙 실적이 그동안 나오지 않아서 지금 뭐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이슈가 리포트로 나오고 그 리포트를 사람들이 특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LS증권 레포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쏠림이 이제 정점이 돼서 확산이 될 거다. 쏠림에서 확산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LS증권의 리포트는 전체 이제 자산 올로케이션의 리포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제 전략 제시라고 봐야 되고 뭐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은 리포트인데 저도 뭐 이제 준비하는 시간 관계상 아주 뭐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 이 단어, 이 제목 자체가 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의 쏠림의 정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만의 독주가 올해 나타날 개연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24년은 미국 외의 다른 시장, 뭐 미국 인도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눌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올해도 과연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엽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단 그 카페라고 해서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 그다음에 이 카페가 비교적 높아졌을 때 증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당연히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 10년간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 번 언급했지만 거의 버블 때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향후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반대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우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조금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밸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야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밸류 바닥에서의 매수가 과연 나쁜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그렇지 않다. 뭐 물론 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망가지는 상황이라면 밸류 바닥에서도 반등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구분은 필요한데 지수 전체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고밸류를 계속 사서 지금도 계속 사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저밸류에 있는 쪽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느냐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LS증권의 얘기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리포트를 하나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마지막 그림을 보면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조정 압박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환율, 수출 증가율, 실적, 밸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의 추가 이탈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반전 신호도 서서히 준비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고 V자형으로 올라갑니다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제시하고 있는 종목은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뭐 전력설비, 조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위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제시되고 있고요. 리포트의 내용은 굉장히 길고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포괄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만한 리포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미증시 투자해서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생각에 좀 유연성이 필요할 듯합니다. 레포트에서는 쏠림이 해소되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조명해봤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전문가의 빅데이터 종목을 하나 딱 골라주셨네요. 신세계 INC입니다. 정영진 회장 참석한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종목이 이렇게 주시면. 이런 날도 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그나마 그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초청받은 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실체가 있으신 분은 신세계 정영진 회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나 봅니다. 초청 기관이나 초청자가 누구이냐 좀 알려달라. 뭐 기업의 오너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고 정영진 회장만 트럼프 주니어에게 초청받았다. 사실은 뭐 너무 강력하죠. 그래서 좀 다른 행보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는 뭐 연동관계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상 뭐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고점 상단은 거의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최대치는 뭐 18,000원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고점 상단까지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저와 빅데이터는 좀 달랐었는데요. 계속 뭐 빅데이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소문이 덜 난 것일까요? 저는 뭐 좀 조정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13,000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좀 타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모멘텀이 좀 엮여 있었고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 실적 기반 기업입니다. 시스템 IC 통합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없거나 뭐 기업 영업이익이 적자인 그룹 자체가 아니고요. 그나마 신세계 안에서 요즘의 트렌드와는 좀 맞지 않느냐. 뭐 신세계 그룹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도 좀 나오고 등등 뭐 지마켓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보자면 기술적 대응 및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오늘 시가가 갭상승으로 너무 가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매수가는 뭐 제가 제시는 좀 안 했습니다만 수요일 날 제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뭐 14,5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을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았고요. 14,600원으로 21선 이탈 시에는 손절하는 방향. 차라리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접근하고 싶다면 13,50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보고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고점 상단, 머리 말고 어깨 정도로 측정했습니다. 17,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갭상승을 크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한번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신세계 INC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슈도 있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밑을 받쳐주는 그런 종목이다. 신세계 INC 얘기를 해주시네요. 적극적으로 뭐 사담자, 뭐 이슈 플레이 해보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500원 안팎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현재 기록하고 있는 박스권 상단쯤 17,7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고요. 대신 손절 라인 짧습니다. 14,600원 신세계 INC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